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중국 경제 소식 전해주실 전문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저희 떨리는 첫 방송이었습니다. 주변 반응 어땠나요? 네, 숫자로 중국을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알기 쉬웠다고 하고요. 또 다들 화면 너무 잘 나온다고. 네, 잘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뭐 한국 경제만 전하다가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제는 중국 경제 전문 아나운서도 될 거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요, 좋은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숫자로 알아보는 최신 중국 경제 뉴스 첫 번째 소식을 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숫자가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300개 이상의 전기차입니다. 오, 300개 이상의 전기차요. 말씀만으로는 굉장히 뭐 치열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에 지금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산업은 그래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산업만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좀 수치로 들으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 네. 2021년에 331만 대가 팔렸고요. 2023년에 887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나 2020년 4년 전에는 117만 대가 팔려서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7배나 더 시장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중국 전기차 반응 어떤가요? 네, 해외에서도 중국의 전기차 성장세는 뚜렷하다고 합니다.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2023년에는 120만 3천 대로 전년 대비 한 77% 정도 증가했는데요. 2024년에는 15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럽과 같은 또 이른바 뭐 선진국에서의 평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들려오나요?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 해외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서 63%인 26만 대 이상이 유럽 시장에서 판매됐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이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100%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네. 이것은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이게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중국 전기차가 뛰어나니까 뭐 견제를 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의 전기차가 뭐 자국, 거기에 더해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왜 중국의 전기차만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정부의 강력한 지원,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덕분에 가격 경쟁력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전기차 위주의 자동차 시장을 육성을 했는데요. 게다가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말 자본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300개, 이 300개 이상의 차량이 서로 경쟁을 한 거고 또 그 경쟁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말 다 했다 뭐 이거네요. 네, 아직 뭐 살아남은 건 아니고요. 네. 아직은 피 터지는 경쟁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500만 원대 저가 전기차부터 지금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전기차까지 300개 이상의 모델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 비아디도 네. 이 전기차 사업에서 이제 흑자를 아직은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박 터지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가격은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 기술력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출장 갈 때마다 중국 전기차 회사를 이제 매장을 가보는데요. 네. 특이한 것은 지금 중국은 웨이가 중국에서 1등하는 핸드폰 회사인데 네. 웨이의 핸드폰 매장에서 전기차를 같이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는 4발 달린 핸드폰, 자동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서 기술력은 거의 세계 최정상급이다.
그래서 유럽 등의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수출 규제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가성비 플러스 이제 기술력이 같이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중국이 뭐 전기차 성장한다, 뭐 대단하다라는 건 중국 입장에선 좋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는 그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2,3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줬어요. 지금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520억 달러고 그중에서 하드웨어 쪽은 39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이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하는 그것에 거의 4배 가까운 돈을 이미 중국은 전기차에 넣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놓고 보면 생태계 형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인 뜰라가 중국 상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그 회사가 들어오면 자국 시장의 잠식은 불보듯 뻔한데 이걸 왜 승인을 했을까요? 그게 답이 있는데 결국은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부 내주더라도 네. 뜰라가 상하이에 들어오게 되면 상하이에 뜰라에 납품하는 세계 1위의 그런 기업에 납품하기 위한 하청회사, 소부장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 소부장을 중국의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뜰라에 거의 대항하고 세계적인 전기차의 생산 기지로 중국이 탈바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이제는 그 중국 시장에서의 직접 진입은 어렵고 네. 유럽과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뭐 유럽에서는 40%, 미국에서는 100% 보복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중국 시장의 진입은 어렵지만 미국과 유럽의 한국차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사실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선진국의 규제를 받는 그 상황을 우리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자동차의 메카,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뚫으려고 하면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미국인 유럽인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넣기도 했고 생태계도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또 이만큼도 중국이 전기차의 진심이니까 우리나라는 좀 눈을 돌려서 미국과 또 유럽 시장을 잘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경제의 숫자로 말하다. 다음 숫자가 들어있는 말은 뭘까요? 네, 제7회 그리고 77개 국가입니다. 중국은 사실 뭐 숫자 8 좋아하잖아요. 부자 뭐 이런 뭐 네. 그런 거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이번에 좀 7입니다. 무슨 소식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제7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77개 국가 그리고 국제 기구가 함께 참가를 했는데요. 상하이에서 아주 성황리에 열렸다고 합니다.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라고 하는 CII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낯설거든요. 이것은 중국의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인데요. 이것은 중국 상무부하고 상하이 시정부가 주최하는 수입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규제, 코로나 뭐 이런 복잡한 사정에서 중국의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도적인 박람회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진핑이 이제 지시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 상하이 시 정부가 주최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지원이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이제 이 전시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좀 다른 특성이 있죠. 국가 수준의 지원이 있는 박람회. 그러면 77개 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나라나 기관 또 업체들이 참가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 한국관도 있고 뭐 중국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소식 전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중국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중국관에는 뭐 심해 유인 잠수정,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5G 스마트 공장 모형 등 아주 참신한 전시품과 눈에 띄는 데이터가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기운을 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행사라서 77개 나라나 참가를 했던 거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국가와 지역을 종합적으로 합쳐보면 77개국이 아니라 129개 뭐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총 3,496개의 기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297개 기업은 세계 500대 기업이고 또 그것이 그 해당 업계에서 선두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500대 기업의 거의 60%가 참여했다고 하는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라고 봐야죠.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제7회 CII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관심이 뜨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한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안이 좋을까요? 중국이 그 국제 수입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제 국려지책으로 만든 것이고요. 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브랜드 경쟁력, 가성비 플러스 가심비가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파는 것이 박람회보다는 훨씬 더 유효한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가심비를 사로잡고 뭐 중국이 견제받는 이 상황을 역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이번 순서는 숫자 키워드 차이납니다. 오늘의 숫자 키워드는 뭘까요? 네, 2025년 1조 위안입니다. 1조 위안이요. 와. 맞아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조 53억 위안인데요.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191조 9,459억 5,020만 원입니다. 191조리 넘는다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더 와닿습니다. 1조원으로 상상이 안 가는데 도대체 어떤 분야의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소식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2025년에는 중국의 동계 관광산업 규모가 191조 원이 넘을 거라는 소식입니다. 동계 관광 산업이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이렇게 뭐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2024년 국제 동계 스포츠 박람회가 얼마 전에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된 중국의 동계 관광산업발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산업 규모가 191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크냐 그러면 네. 중국은 남북으로 5,500km, 동쪽으로 서쪽으로 5,200km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하이 이남 지역은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눈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눈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 북쪽으로 이제 가서 그 관광을 하는 이런 수요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이제 커지고 특히나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 그래서 전국이 일생활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교통 인프라도 뭐 발전을 했고 중국이 아무리 큰 나라라고 합니다만 처음부터 191조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산업 규모 왜 이렇게 거대해진 건가요? 네,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벤트가 바로 2022년에 열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인데요. 이 대회를 계기로 중국의 동계 관광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숫자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숫자, 수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국의 빙설산업, 동계 관광산업의 규모는요. 2015년만 하더라도 2,700여 위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8,900억 위안으로 성장을 했고요. 2024년에는 9,700억 위안으로 이제 그 규모가 뭐 2015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커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22년에 있었으니까 그 수치가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중국에 있는 추운 지역, 이 지역의 관광산업도 커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룽장성, 뭐 하얼빈시 같은 경우에는요, 겨울철 관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동계 관광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얼빈 현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하얼빈이니까 이제 네. 얼빈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2월에는요,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동계 관광 산업은 더욱 더 이제 각광을 받고 또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2025년 1조 위안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성황리에 개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겨울도 뭐 강원도를 비롯해 좋은 곳 많고요.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두기엔 너무 아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겨울에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눈이나 얼음들이 그렇게 긴 시간 이제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 동계 관광 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중국이 바로 우리 옆집에서 엄청난 시장으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저 산업의 발달이 이것이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소득 수준의 향상 때문에 중국의 그 절반 이상 되는 인구들이 드디어 눈을 구경하러 이제 스키를 타러 북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에서 반드시 스키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의 동계 관광 산업이 있어서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제품을 개발하고 또 중국과의 거래선을 확보하는 것,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랑 뭐 중국 기후도 다르긴 하니까요. 중국의 동계 관광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숫자로 말하다 다음 키워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무조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플러스 1 또는 1월 29일 마지막으로 11일입니다. 아, 뭔가 기념일 같기도 하고요. 뭔가 뭐 더하면 뭐 연휴 같기도 하고, 아, 뭐 기념일에 관련된 경제 소식 아닐까요? 2025년엔 중국의 공휴일이 증가해서 중국 사람들이 최대 11일까지 구정 황금 연휴를 맞게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아유, 많이 논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이제 가는 관광객이 많아지는데요. 한국과는 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다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중국 사람들 연휴 때 우리나라로 관광 참 많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소식 어서 전해주시죠. 네, 사실 중국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휴일을 이틀이나 늘리기로 한 측면이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음력 설을 뜻하는 춘제랑 노동절에 휴일을 하루씩 추가해서 황금 연휴 기간을 더 늘리기로 한 거죠. 그러면 중국의 춘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쉴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늘어난 휴일 하루를 추가하면요, 총 8일을 쉴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처럼 샌드위치 데이가 끼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날을 이제 연차를 우리처럼 그렇게 쓴다고 하면 최장 11일까지 황금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와, 이런 식이면요. 중국의 공휴일과 연휴는 모두 며칠이 되는 거죠? 네, 총 28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도 뭐 춘제, 중추절, 국경절 같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여행이나 관광, 숙박, 음식업, 문화공연 등 서비스 산업 쪽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내수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휴일을 이날 선에 더 늘리게 된다면 더욱더 내수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수요일을 뭐 마구 늘리는 게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장님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네. 그래서 쉬는 날에는 이제 공장이 멈추죠. 그래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반 동안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네. 소비가 역대 사상 최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6% 이렇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것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지금 급선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장님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새로운 휴일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휴일을 하루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솔직히 노는 날 많으면 좋잖아요. 그럼 쉬는 날이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국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좋아했습니다. 중국 현재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025년 공휴일 조정 방안이 발표가 되자마자 30분 만에 춘제 기간 항공권 검색이 몇 배 이상 늘어나게 됐고요. 또 3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여행 계획 막 이렇게 검색하는 검색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 집중 분석 바로 이 숫자에 주목하라 시간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주실 중요한 숫자는 뭘까요? 오늘의 숫자는 바로 1입니다. 1이라. 인구세서는 이제 인도가 1이고 그렇다고 뭐 땅 크기가 1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중국이 인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핸드폰입니다. 오. 14억 인구에 지금 17억 9천만 대 핸드폰이 보급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인구보다 많냐고 그러면 2대 가진 사람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휴대폰 한 대만 있으면 무엇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국인과 중국인의 구별하는 방법은 얼굴이나 피부색이나 여권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에 챗이나 페이에 핸드폰 결제 앱이 있으면 중국 사람, 없으면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모든 것을 QR로 인식해서 결제하는 소위 말하는 완벽한 캐시리스 사회가 됐고요. 심지어는 거지들마저도 더 이상 현금을 사람들이 갖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QR 코드로 그래서 현금 없다. 그러면 이제 거지가 웃으면서 네. 이제 QR을 딱 회사로 열면 여기에 QR 코드가 나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럼 거지도 혹시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 내죠.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뭐 현금 없다는 안 통하고 저 배터리 없어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좀 살짝 봤을 때 그래도 사실 현금을 조금은 갖고 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조금씩은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 외진 곳으로 갔을 땐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있기도 하잖아요. 뭐 붕어빵 같은 거 사 먹을 때도 우리가 아유, 또 현금 그렇죠. 2,000원씩 네.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산 좋고 물 맑은 외딴 시골 마을까지 정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가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휴대폰 하나로 다 된다 이런 말이 사실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에서 이제 뒤졌다고 하는 것이 네. 이게 반드시 낙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중국은 신용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금에서 카드로 넘어가는 단계를 바로 뛰어넘어서 네. 핸드폰 결제로 바로 넘어온 거죠. 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교통, 외식, 여가, 엔터 모든 상황에서 이제 모바일 결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게 현금을 주면 어떻게 되냐. 네. 거스름돈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핸드폰으로만 이제 지급하고 결제하고 오더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3년 반을 그렇게 쓰면 이것이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이게 오히려 이상하게 되고 네. 모든 이제 거래 시스템 기업들마저도 상점마저도 다 온라인으로 거래 결제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식당에 가서 현금을 내면 조금 짜증을 내죠. 왜 현금을 내냐. 네. 그러고 이제 잔돈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났고 예전 같았으면 중국의 그 식당, 네. 호텔 이런 데 가면 아마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보다 서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중국을 가보면 호텔에서도 배달하는 사람이 호텔 로비에 서비스 로봇에다가 비밀번호를 치고 집어넣고 방번호를 누르면 네. 이 서비스 로봇이 알아서 자기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호텔에 가서 방문을 노크하고 네. 거기서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정도까지 온 겁니다. 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네. 제조 과정 당연하고요. 소비에도 깊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는 예를 들면 중국의 한 공장에서 가정 공장에서는 한 장의 철판이 세탁기로 변하는데 단 3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뭐 세탁기 급속으로 돌리면 38분 만에 세탁이 되긴 하는데 세탁기 한 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30분 정도는 된다는 건 굉장히 놀랍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경제에 관한 한에서는 중국만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경제 분야는 뒤처지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국가인데요. 네.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2024 글로벌 디지털 경제백서에 따르면 2023년에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이 5개국의 디지털 경제 총량이 33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하고요. 이는 전년 대비 한 8% 이상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2025년에도 세계 디지털 산업 수익 증가율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5개 국가에 이제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5개 나라 합쳐서 말고요.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엄청날 것 같은데요. 2023년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는 53조 9천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중국의 GDP가 한 126조 위안이기 때문에요. 전체 GDP의 한 43%까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중국의 GDP가 한 4.6% 정도인데 이 디지털 경제는 7.4% 경제 성장률보다도 거의 한 1.67배 정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매년 커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경제라는 것이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경제 성숙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젊은 층이랑 고령층 사이에 그 디지털 격차가 조금은 존재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령층의 디지털 적응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연령에 따라서 격차를 잘 줄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숫자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참 이 숫자로 더 접하니까 중국 경제가 더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중국 경제 숫자로 말하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짜이젠! 再见。